안녕하십니까, 치메살입니다. 4.15 총선 대중투쟁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4월 15일 총선이 있는 날이죠. 올해 총선이 매우 중요한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번 총선마다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올해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적폐 세력들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까? 대선 폭망하고 작년 지방선거도 폭망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총선이 남았어요. 3대 이제 전국 선거 중에서 2개를 폭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총선까지 딱 꺾으면 적폐들이 완전히 이제 정치 입지가 확 축소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적폐들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적폐가 부활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꺾이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주도권을 쥐느냐 아니면 다시 적폐에게 주도권을 뺏기느냐의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매우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적폐 세력들이 설마 총선에서 이기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역대 선거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중에서 결정적 변수를 두 가지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아주 결정적 변수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요, 북한 변수입니다. 네, 흔히 북풍이라고 그러죠. 87년 대선이 대표적인 선거였어요. 87년 대선 어떤 선거였습니까? 87년 6월 항쟁 통해 가지고 직선제를 쟁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한 이후 첫 대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거였으니까, 물론 그 이전에 박정희가 그 유신 헌법 만들기 전에도 물론 그렇긴 했어요. 근데 국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다시 만든 거고, 직선제 개헌을 한 거고, 그 이후에 대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한 시기였는데, 당연히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군부 독재 세력들이 타격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가 된 것이었고, 당연히 민주화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정상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칼 858기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얀마 상공에서.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테러로 인해서 칼 858기가 폭발했다, 공중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범인으로 그 마유미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 이름이죠, 마유미. 이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대선 직전 전날 한국으로 압송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 당일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전부 사진이 그 사람 마유미가 이렇게 수갑 차고 공항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그 사진을 다 뒤덮였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한국 여객기를 폭파시켜가지고 수많은 우리 국민이 죽었다. 북한의 테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상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안보가 크게 흔들렸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보가 기본 이슈가 되는 거예요. 반북 안보 이슈로 선거가 완전히 뒤덮여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안보하면은 전국 안정을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안정돼야 안보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당을 찍어야 된다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안보 이슈는 여당에게 유리하다. 이건 기본 공식이에요. 거기다가 이 군부 독재 세력들이 민주화 세력을 계속 색깔 공격을 했어요. 너넨 빨갱이고 친북 세력이다, 좌경 용공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 공격을 하고 온갖 조작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간첩단 사건도 있었고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북한이 테러를 했어. 그러면 야당은 친북 세력이니까 여긴 찍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부풍선거로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죠. 군부 독재자가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민주화 세력이 투쟁을 해가지고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정작 선거를 하고 보니까
다시 군부 독재자가 당선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이제 한참 다시 지나서 2010년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의 메인 이슈가 뭐였을까요? 원래 국내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갑자기 빵 하고 터진 게 바로 천안함 사건입니다. 천안함이 갑자기 침몰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북한 소행이다로 굳어졌죠. 그러고 나서 5월 20일이었을 거예요. 민군 합동조사단이 결과 발표를 해서 이거는 북한 잠수정이 몰래 와가지고 어뢰를 쏴가지고 천안함을 격침시킨 거다.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5월 24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하죠.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이사 조치를 발표를 해요. 이것도 약간 좀 웃긴 상황이에요.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우리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군인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경제적 압박, 교류 단절을 보복 조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왜 보복 조치, 그걸로 보복 조치가 된다는 것도 좀 웃긴 건데, 아무튼 오이사 조치를 발표를 해요. 그때부터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다 차단되죠. 그리고 분위기 자체는 북한의 이 군사적 공격, 이걸 응징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막 띄웁니다. 언론에서.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지방선거에서 그때 당시에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야당이 승리를 하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었죠. 87년 유랑쟁, 87년 대선 때만 해도 그 북풍이 완전히 휩쓸어가지고 여당에게 엄청 유리했고 야당에게 엄청 불리했는데, 2010년에는 북풍 또 안보 이슈가 전국을 휩쓸었는데 이게 오히려 민주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전통적인 이 보수 세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선거에서 야당이 어떤 대처를 했냐면요, 1번 전쟁 2번 평화라는 구호를 들었습니다. 이 구호를 처음 제기한 게 유시민, 그때 당시에 그 경기도지사 후보였다고 그래요. 1번 전쟁 2번 평화, 그러니까 1번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쪽, 그 다음에 2번 민주당 이쪽. 그래서 야, 지금 보수 세력 찍으면 이게 오히려 전쟁이 된다. 민주화 세력을 찍어야 전쟁이 안 나고 평화가 지켜진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먹힌 거죠. 그 이전에는 안보가 위태로우니까 여당을 찍어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이었는데 이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해외 언론들도 매우 주목을 하더라고요. 천안함이 역풍이 불었다. 이 여당에서는 천안함을 활용해서 표를 모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표가 야당으로 가버렸다. 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었죠. 자, 그 다음 북한 변수 하나. 이건 바로 최근 일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지지난해 지방선거네요. 벌써 2020년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하루 전날 뭐가 있었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세기적인,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됐을 때 이 자유한국당에서 발끈했어요. 뭡니까? 자기들한테 너무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부의 음모다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정부의 음모라고 하기에는 좀 웃기잖아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날짜를 잡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잡다 보니까. 그걸 한국 정부한테 한국 정부의 음모다?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일부러 북미 정상회담을 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막 그런 공격을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고 사람들의 비웃음만 샀죠, 오히려. 아무튼 이건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전날 뭐 빅 이슈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대로 선거를 강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폭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안, 2018년 사안은 그 이전에 1987년하고 2010년하고 또 다른 성격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건 정부에서 뭔가 조작하고 음모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87년 대선도 그 8582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무지개 공작이라는 그때 당시에 기무사, 안기부였죠. 안기부의 그 문서가 나중에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8.85 그 칼기 폭파 사건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름 붙인 거죠. 이걸 어떻게 선거에 유리하게, 그래서 노태우 당선에 이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전을 다 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유미를 딱 데리고 온 것, 선거 직전에 전날 데리고 온 것도 다 그런 작전에 따른 거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칼기 폭파 사건 자체도 조작이다, 자작극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칼기 당시의 희생자들의 유족들 모임이 있어요. 유족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주장을 계속합니다.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거 안기부가 직접 폭파시켜놓고 마유미라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거고, 마유미도 사실은 안기부 요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 또 근거들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황당무계한 소리가 아닙니다. 상당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아무튼 그거 자체는 뭐 사실관계는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다 폭로가 된 거죠. 과거사 진상위에서도 나왔고, 무지개 공작이라는 작전명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도, 천안함 사건이 실제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이것과는 별개로 이거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직전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이사 조치 발표하고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해서 완전히 안보 이슈로 뒤덮은 것 자체는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그 이전에 이미 할 수 있는 거를 일부러 끌고 와가지고 선거 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3월 달에 천안함 사건이 났고,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북한 소행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질질 끌다가 5월 달에 와서 선거 직전에 터트림으로써 오히려 그 피로도 때문에 선거에 역풍이 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정부에서는 이걸 최대한 북풍으로 활용하려고 작업을 했다라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정부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다, 북한의 폭침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조작 아니냐, 심지어는 뭐 어뢰 매직으로 1번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냐, 뭐 이런 이제 주장들, 뭐 조작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막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정부 발표 신뢰도 자체가 매우 낮았어요. 심지어는 5년인가 지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신뢰도가 정부 말을 믿는다보다 안 믿는다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발표 자체가 신뢰가 없고, 천안함은 단순 사고거나 뭐 좌초거나 아니면 그 밖 제3의 어떤 요인인데 그걸 북한한테 뒤집어 씌운 거다, 정부가 선거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에 칼기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인 어떤 조작된 사건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2018년 지방선거의 북미 정상회담은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앞에 첫 번째 87년 사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북한이 개입된, 북한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선거에 이 독재 세력에게, 적폐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민주화 세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건이라면, 뒤에 두 개, 천안함 사건이나 이 북미 정상회담은 똑같이 북한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민주화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적폐 세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어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거니까 이건 안보 이슈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안보 이슈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도 어떻게 됐죠? 적폐 세력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민주화 세력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이제 적용되는 게 다른 거죠. 이게 왜 달라졌을까?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국민 정서가 달라졌고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 변곡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6.15 남북 정상회담이 변곡점이다라고 봅니다.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에서 북한은 우리 형제 동포고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다, 협력해야 될 대상이다로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 터져도 이제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선거에도 다른 결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변수는 어떤 게 터지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적으로 갑자기 올해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고 막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런 이슈가 터지든지 아니면 군사적 대결 막 한미 연합훈련을 2, 3월 달에 또 한다 그래가지고 북에서 거기에 맞대응해가지고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은 적폐 세력보다는 이 진보 민주 개혁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은 진보 민주 개혁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대중투쟁 변수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대중투쟁 변수가 승패에 어떻게 결정적 영향을 줬는가 몇 가지 사례만 좀 살펴볼게요. 1997년 대선 때를 생각해 봅시다. 97년이 대선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대선이었죠. 근데 이때 잘 생각해 봅시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에 국회에서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바로 새벽에 이걸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날치기 통과가 보도되자마자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각계각층, 노동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나서가지고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개혁,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신자유주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리해고, 뭐 구조조정, 뭐 파견 근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이때 다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안기부법도 안기부에게 이 권력을 심어주는, 그 권력을 더해주는, 권한을 더 많이 주는 수사권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을 직접 체포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버렸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안기부가 이 독재의 수단으로 더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역할을 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계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투쟁을 했어요. 근데 이때 그 막 총파업에 계속 대중투쟁들 진행됐는데 연인원 350만 명, 400만 명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야 촛불 집회 한 번 하면 뭐 100만 명씩 나와가지고 뭐 지난 뭡니까 박근혜 탄핵 촛불 같은 경우 연인원 얼마로 추산합니까? 1,800만 명인가 이렇게 추산하잖아요. 그래서 야 연인원 350만 명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때는 1997년이었어요. 집회하면 기본 최루탄이 난무하는 백골단이 난무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웬만한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집회를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엄혹한 시국이었어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투쟁을 한 거예요. 이때는. 이게 정권에 타격이 됐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월 20 며칠인가 영수회담 해가지고 이때 날치기 통과했던 거 취소하겠다.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권이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김영삼 정권의 레임덕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IMF 사태가 이때 딱 터지죠. 김영삼 정권 말기에. 그래서 97년도에는 이 외환위기 사건, IMF 사태 때문에 막 그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막 정리해고 당하고 길거리에 내쫓기고 막 이러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경제가 이제 최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이제 거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권의 이 실정에 대해서 막 규탄하는 그런 이제 막 이 분노들. 그래서 의외로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두환 노태우보다도 김영삼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는 독재 정권이었고 이 막 광주 학살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놈들도 나쁜 놈인데 김영삼 얘는 완전히 나라를 거덜낸 놈이다. 막 이런 이제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그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최악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뭐 나중에 저기 박근혜가 갱신을 하긴 했을 건데 아무튼 이러면서 대중투쟁 와중에 이제 대선을 치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삼 인기 완전히 다 떨어지고 그때 이제 여당 후보로 나온 이회창은 나는 김영삼하고 다르다 막 김영삼도 이회창 지지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여당 내에서 완전히 개판이 된 거죠. 자기들끼리.
김영삼 나중에 탈당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여당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형식적으로는. 그런 이제 난리 법석 속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다. 진보 민주 개혁 세력 통틀어가지고 선거를 이제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요. 2002년 대선을 떠올려 볼게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사례죠. 이때 딱 기억나시는 게 이제 미선이 우순위 투쟁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미군 장갑차가 그 훈련한다고 이렇게 뭐 길을 가다가 여중생 2명이 길을 가는데 그냥 치고 압살을 해버렸어요. 그냥 뭐 교통사고를 이렇게 친 그런 게 아니고 장갑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장갑차는 바퀴 달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캐터필터 무한궤도 장갑차였어요. 무한궤도 장갑차로 완전히 그냥 위를 덮쳐가지고 압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진짜 너무 처참해서 일반 그냥 볼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막 다 가리고 그랬습니다. 너무 막 사람을 너무 완전 짓이겨 버린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냥 뺑소니를 쳤어요. 이것들이 사람을 죽였으면 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응급차를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뺑소니를 쳐버린 거예요. 사람을 2명을 죽여놓고. 그래 이게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됐죠. 공개가 됐죠. 그랬는데 미군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 훈련 중에 있었던 업무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무죄다. 뭐 안 보여서 쳤는데 어쩌라는 거냐. 못 봤다, 실수였다. 뭐 무전기가 고장 나가지고 뭐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도 죄 지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죄 받고 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범인들은. 국민들의 이 반미 감정을 완전히 그냥 폭발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2002년 여름에 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이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추모와 그다음에 이 미군 응징에 대한 촛불을 들고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촛불 집회의 시초가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소규모 촛불 집회는 있었지만 뭐 진짜 소규모였고 이게 대규모 촛불 집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연인원 500만 명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어떤 생존권이나 이런 예전에 그런 민주화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반미를 주제로 해서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변화인 거죠. 한국 사회는 뭡니까? 친미가 기본인 사회잖아요. 반미하면은 바로 빨갱이 용공 세력, 종북 세력으로 몰리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반미를 주제로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이게 2002년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와중에도 계속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보는 대중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가서 유세를 해야 되잖아요. 대중들이 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자기 정경과는 관계없이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자기도 촛불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몰매 맞는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입장을 얘기해줘. 대통령 후보로서 나도 정말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미국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엄청 경계를 했죠. 저 반미 대통령 아니냐? 막 이렇게 식으로 해서. 자, 어쨌든 그 반미 분위기 투쟁 속에서 반미에 동의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큰 대중 투쟁 와중에 선거를 치렀더니 적폐 세력들이 패배하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승리하는 그런 사례가 또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도 생각을 해봅시다. 2014년 지방선거면은 박근혜 정권 이제 들어왔을 때인데, 사실 이때 선거가 여당에게 좀 유리하게 굴러가고 있었고, 야당이 좀 지리멸렬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뭘 잘해가지고 인기가 높은 게 아니라 야당이 너무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야당이 선거에서 완전히 이제 패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2014년이면 딱 기억하실 거예요.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가 딱 터지면서 정권에 대한 어떤 규탄의 목소리. 이거 제대로 구조 안 했다.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유족들이 뭐라고 주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살인마다. 청와대가 범인이다. 이 구호를 들고 막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전날까지도 계속 이 세월호 문제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추모를 하고 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투쟁을 하고 이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는 적폐 세력들이 뭐 참패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적폐 세력들이 원래 예상보다는 훨씬 표를 못 얻은 그런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야당이 보통은 이제 야당이 승리한 걸로 봅니다. 근데 압승까지는 아니었어요. 압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승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대중투쟁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 진행된 선거였는데 야당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났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016년 총선도 얘기해 볼게요. 이때는 뭡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죠. 2015년 말에 민중총궐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뭐 박근혜의 실정 때문에 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중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나서 민중총궐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첫 1차 민중총궐기에서 이 물대포에 맞아가지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죠. 상당히 오랫동안 그냥 그 생명 연장 장치로 이렇게 쭉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민중총궐기가 계속 2차, 3차 계속되고 민중총궐기 말고도 이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투쟁들이 이제 촛불 집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총선이 열렸어요. 근데 이때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민주당 뭐 안철수 분당한다고 나가고 뭐 김종인을 영입했다가 김종인도 뭐 나가고 막 완전 어수선한. 그래서 진짜 국민들이 너무 답답한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야당은 제대로 못해, 박근혜는 난리를 치고 있어, 여당은 기세등등해,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총궐기가 계속 되니까 야당도 계속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밀고 나가야 되는, 어떻게든지 뭔가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당은 완전히 이제 분열하는 그런 양상이 됐죠. 그래서 이때 유명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김무성의 옥새, 뭐라고 하죠? 옥새 탈취 사건? 옥새런이라고도 부르던데. 아무튼 자기가 그 공천권 안 주겠다고 옥새를 들고 도망가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당이 분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벌어졌죠. 아무튼 이걸 통해 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이때 그래가지고 야당이 원래는 야당 완전히 지리멸렬을 하던 야당이었는데 압승을 했어요. 여당이 완전히 참패를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박근혜 탄핵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민중총궐기 그리고 대규모 촛불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었던 총선이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또 적폐 세력들이 폭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선거 때는 어땠나? 예를 들어서 대선만 놓고 봅시다. 1987년 대선, 92년, 2007년, 2012년 대선들을 놓고 보면요. 87년 대선은 87년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7, 8월 노동자 대투쟁도 있었어요. 근데 대선으로 딱 들어가면서 다 선거운동으로 빠져버립니다. 야, 이제 대선이니까 선거운동 해야지. 그래서 뭐 그 후보 지지운동 이런 걸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대중투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달 동안 대중투쟁이 사라지고 후보자 지지운동으로 막 가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결국 군부 독재가 다시 집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죠. 92년, 2007년, 2012년은 사실 야당이나 민주화운동 세력, 진보 세력이 투쟁을 잘 못했어요. 좀 약간 지리멸렬하거나 무기력했습니다. 이건 뭐 해도 안 되겠다, 못 이기겠다, 뭐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때도 막 투쟁을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는데 다 소규모로 그냥 진행되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투쟁이 잘 안 된 결과 보면 역시나 적폐 세력들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뭡니까? 결국은 대중투쟁이 활발하게 치열하게 벌어지는 와중에 선거를 하면 승리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패배하더라. 진보민주개혁 세력 입장에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왜 대중투쟁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까? 이게 참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선거 구도를 한국 사회에 물론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있지만 크게 놓고 보면 친일, 친미, 수구 적폐 세력들이 한쪽에 있고요.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한쪽에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맞붙는 게 기본 전선이에요. 선거에서는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누구에게 유리한가? 흔히 이제 한국의 어떤 여론 지형을 놓고 보면 보수 30, 뭐 진보 민주 개혁 30, 뭐 3대 3 그리고 나머지 30은 뭐냐? 중간, 무당파 뭐 이런 식으로 흔히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이쪽 양쪽에 30%는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어쨌든 선거라는 게 이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이 수구 적폐 세력에게 유리할 때도 있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에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을 누가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바람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바람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만드느냐? 언론이 만들고 검찰, 경찰이 만들고 국정원이 만들고 군대가 만들고 자본이 만들고 재벌들이 만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람을. 근데 이게 방금 제가 쭉 열거한 게 다 어디 있습니까? 친미, 친일, 수구, 적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람을 만들 수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음껏 바람을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야 그래도 뭐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우리한테 뭐 다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번에 딱 보십시오. 그 조국 사태 딱 보면은 검찰 정부 말 안 들어요. 예, 사법부 정부 말 안 듣습니다. 국정원 과연 지금 정부가 확실히 통제하고 있을까요? 저 의문이 매우 크게 듭니다. 군부가 과연 정부 편일까? 예. 진보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재벌 이런 데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전혀 통제 안 되죠. 여전히 친미, 친일, 수구, 적폐 세력들이 이 바람을 일으키는 수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민주개혁 세력은 없어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중투쟁이라는 거죠. 정당성과 합리성과 진실과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쪽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투쟁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선거 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 민주 개혁 세력에게 유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바람이 되질 않아요. 언론에서 완전히 침묵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다.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있잖아요. 언론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열심히 떠들고 있는 그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적폐 세력의 비리 사건인데 이걸 검찰이 무마해 준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청와대가 하명 수사라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는 걸로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만들고 언론이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프레임 자체를 청와대 하명 수사, 청와대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따지는 사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실체가 그게 아닌데 어떤 사건이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정부 여당이 잘못한 걸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 언론 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대중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투쟁이 중요하다. 특히 선거 때라는 거죠. 자, 뭐 결론 이제 얘기해야 되겠네요. 총선을 앞두고 대중투쟁이 필요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유 부리고 있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적폐들이 지금 부활하려고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조국 사태 지금 진실을 한번 봅시다. 물론 아직도 언론 보도를 믿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떠들었던, 검찰이 막 떠들고 언론이 떠들었던 그 조국과 조국 가족의 그 범죄 사실들 지금 뭐가 나왔어요? 검찰이 그래서 기소를 뭘 했고 무슨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했죠. 야, 표창장 뭐 입시비리 이런 거는 세 발을 피고 실제로는 무슨 펀드 사건 이게 진짜야 라고 했는데 기소도 못 하잖아요. 조국을 죽이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기소조차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완전히 한 사람을 그냥
누명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마음먹으면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검찰이고 언론이고 이 적폐 세력들이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런 애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지금 보수 대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야, 보수 대통합 되겠냐 걔네들이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왜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자꾸 사람들 안심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수 대통합 돼가지고 막 지지율이 착착 올라가고 사람들 여론이 모이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안 될 것 같아도 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게 맞지. 지금 보수 대통합은 안 될 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안 될 판이었죠. 누가 봐도 야, 뭐 자유한국당하고 뭐 바른미래당, 뭐 대한애국당, 뭐 태극기 부대 이런 애들이 단일화가 돼? 통합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될 것처럼 막 만들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은 되지 않을 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누군가 뒤에서 보수 대통합을 강하게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세력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의해서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갑자기 하늘에서 갑툭튀한 사람 있죠. 하늘이 아니라 어디 외국에서 갑툭튀한 사람 있죠. 안철수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보수 대통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했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수 대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위험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여파가 될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여론조사 해보니까 보수 대통합을 하면 오히려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비롯해서 이 수구 적폐 세력들이 지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선거에 파장을 미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 적폐 청산, 계속해서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자주 독립 세력과 친미, 친일 세력들의 대결이다. 라는 거. 이걸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적폐 세력들은 이번 총선을 어떤 구도로 보고 있습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라는 구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선의 구도는 야당 심판론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적폐 세력들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건데 적폐 세력들은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적폐 세력들의 구도가 먹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먹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저들의 방법 아닙니까? 정권 흠집내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흠집이 잘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야, 그래봐야 정권 지지율 높아. 근데 잘 보면 지지율도 문재인 대통령 개인 지지율이 높아요. 정부의 지지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은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안정적인 지지율이 아닌 거예요. 매우 불안정한 지지율인 겁니다. 애들이 약한 고리를 계속 공격을 하면 이 지지율이 언제든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깎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는 결국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치르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 지지율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적폐 세력들이 계속해서 정권 흠집 내기를 할 건데 이 정도 흠집으로는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막 폭락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또 만들어내겠죠. 제2의 조국 사건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사실 작년 여름에 조국 장관 임명했을 때 조국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애들은 바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애들이 무슨 조작을 해가지고 정권 흠집 내가지고 여당 표를 깎아 먹어가지고 결국 이 보수 정당들, 수구 적폐 정당들이 표를 가져가려고 할지 이걸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이게 그냥 예의주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막아내려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조국 사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국 사태 터져가지고 이 수구 적폐 세력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막 공세를 펼쳤어요. 원래는 이게 먹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안 먹혔어요. 왜?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촛불 국민들이 그 방어망을 쳐가지고 안 먹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또 무슨 총선을 앞두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게 안 먹히게 하려면
답은 똑같은 거예요. 촛불을 들고 계속해서 투쟁을 해야 돼요. 적폐청산 투쟁이 계속돼야 됩니다. 선거 때까지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어떤 바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총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는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역대 선거 중에 선거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한 선거 없습니다. 다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바람은 대중투쟁밖에 없다. 대중투쟁으로 만들 수 있는 바람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검찰개혁 촛불이 계속됐고, 올해 들어서 이제 검찰개혁은 뭐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애가 아니고요.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그 촛불을 계속해야 돼요. 올해 들어서 보니까 그 1월 11일 날 광화문에서 촛불이 있었고, 또 2월 1일 날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촛불들이 계속돼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인 거고, 지역에서도 촛불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더 확산시켜야 됩니다. 선거 때까지 총선에서 이기려면, 총선에서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이기려면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적폐청산의 촛불을 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